됐구나. 자, 두 번째 시간 주택정책 합시다. 주택정책은 몇 가지 나오던가요? 이런 경우를 개가 짖는다고 합니다. 자, 주택정책은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임대주택정책, 그 다음에 분양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시장이 개발하는 거, 분양가 정책,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럼 주택정책에서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면 한 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물론 두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한 문제다. 그럼 임대주택정책 세 가지 배우죠.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 다음에 분양가 정책 몇 가지 배웁니까? 세 가지. 분양가 규제, 분양가 자율화, 선분양, 후분양. 이렇게.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에서 세 가지 배우고 분양가 정책에서 세 가지 배우는데 이 임대주택 정책에서 1번 타자가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 정책, 주택 정책에서 가장 중요. 임대료 규제 가장 중요. 그 다음에 분양가 정책에서 1번 타자가 뭐가 나올까?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는 똑같은 논리로 적용된다. 자, 그다음에 분양가 규제보다는 임대료 규제가 훨씬 더 잘 나온다. 그러면 주택정책에서 1번 타자는 뭐가 된다? 임대료 규제가 된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에 초점 맞춰서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주택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임대료 규제니까 임대료 규제부터 갑시다. 임대료 규제, 다른 말로 임대료 상한제, 최고 가격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에서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말. 뭐가 나오면 안 됩니까? 초과 공급, 공급 과잉현상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럼 이걸 분양가 규제로 바꿔봐요.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최고 가격제. 그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초과 공급, 공급 과잉현상이란 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이제 임대료 규제의 개념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통제하는 거, 임대료의 상한선을 두는 거, 이게 임대료 규제다. 그럼 임대료가 적정하다면 정부는 임대료 규제할 필요가 없겠죠. 임대료가 너무 높으니까 임차인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 임대료를 정해서 임대료를 통제하겠다. 이게 임대료 규제예요. 구체적으로 가면 임대료 규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했을 때 하고 만약에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을 규제했을 때 이 두 가지 나눠서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을 규제했을 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을 규제했다. 이게 임대료 규제니까. 이 규제니까. 근데 3번은 만약에 이제 수업 목적상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수업 목적상 하는 거고, 사실 임대료 규제는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 낮은 수준, 낮은 수준에서 규제했을 때, 이렇게. 자, 세월은 빠르죠? 세월이 빠르다는 건 뭘 느낍니까? 아, 그러구나.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힘이 없어 보입니까? 오늘 오후에 수업이 있어서 그래요? 가버리면 되지, 뭐, 그렇게. 꼭 그렇게 참가한 것처럼, 수업을 그렇게 또 열심히 들은 것처럼, 다른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6월 달이 끝나고 이제 7월 달이 시작되면 이제 지금부터 더워지기 시작했잖아요. 7월 달부터 더워질 건데, 본격적으로. 7월 달이 되면 또 우리 학원도 방학이 있어, 방학이. 방학을 기다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자고. 그러니까 모르겠어. 또 올해는 방학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작년에 방학이 있었습니다. 방학. 여러분도 방학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 버려요. 방학 때 결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방학 때 지금은 안고 있다가 방학 때 결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방학 때는 열심히 노는 거지 무슨. 그렇게 원한다면 결혼만 방학책을 만들어서 줘야 됩니다. 방학책. 그 다음에 결혼은 방학 기간 동안에 결혼 일기 써라 해야 되겠다. 왜요? 하지도 않을 거면서 또 이렇게 부담스러워해. 자, 다시 갑시다, 이렇게. 저도 방학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좋은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방학 해봐요.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렇죠? 예전에는 저는 방학 때만 기다리고 있었어. 1년에 제가 2번 쉴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방학 때하고.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면 한 10일에서 2주 정도 강사들이 좀 쉬어요. 그 뒤에는 쉴 시간이 없습니다. 예? 제가, 그렇죠? 3월달, 4월달에 거기 한 주도 안 쉬고, 그러니까 2달 동안 한 번도 안 쉰 것 같아요. 2달 동안. 일요일까지 다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럼 여러분에 비해서 제가 훨씬 더 많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괜찮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도 열심히 하겠 테니까 자, 갑시다. 낮은 수준에서. 그러면 시장을 분석합시다. 그래서 수요 곡선입니다. 무슨 수요 곡선? 임대주택의 수요 곡선. 임대주택의 공급 곡선입니다. 이 점을 뭐라고 합니까? 균형. 그때 임대료 균형 임대료입니까? 균형 임대료. 균형 임대료 얼마 할까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늘상 강의도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 단위 생략. 그래서 임대주택의 뭐 평수가 뭐냐? 그걸 생략하고 한 달에 50만 원이다 이렇게. 균형 임대료가. 자, 여기는 균형 거량 100개. 그럼 균형 거량 100개, 균형 임대료 50만 원. 이게 지금 임대주택 시장에서 형성된 이건 가격과 거래량입니다. 임대료가. 이게 적정하다면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너무 높다고 생각하니까 정부가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은 수준, 낮은 수준에서 규제 임대료를 정하는 거야. 이 규제 임대료를 다른 말로 뭐 법정 임대료 이렇게 불러. 법에서 정했다는 소리야.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 이렇게. 이게 임대료 규제입니다.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정했다. 임대료를 규제했다. 임대료 상한선을 줬다. 임대료를 통제했다. 이게 임대료 규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 시장을 분석해봐요. 그러면 30만 원 임대료 수준에서는 수요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50만 원일 때는 수요가 몇 개 했습니까? 임대료가 50만 원일 때 수요량이 100개 했습니다. 30만 원 떨어졌죠? 그럼 임대료가 떨어졌다, 가격이 떨어졌다, 그럼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그럼 수요량은 증가해서 임대주택 수요량은 120개가 됐다. 자, 공급은,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 50만 원인데 30만 원 통제하면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공급을 감소시켜. 그래서 이 공급이 감소해서 30만 원대 공급량은 공급선을 만나는 이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80개.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을 규제했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은 120개, 공급은 80개. 수요량이 더 많죠? 이걸 초과수요. 초과수요를 다른 말로 수요초과 바꿀 수도 있다. 수요초과. 초과수요, 수요초과. 초과공급, 공급초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과수요 발생했다. 예전에 엄청 잘 나왔어요. 임대료 규제 그러면 1번 타자 초과수요 막 그랬었다고. 그럼 요즘은 초과수요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고. 그럼 초과수요가 발생했다. 초과수요. 이걸 분양가 규제라고 해요. 그럼 시장의 분양가가 만약에 500만 원이다. 정부가 300만 원 규제했다. 그럼 시장에서, 분양시장에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그럼 뭐가 발생한다? 초과수요.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든 임대료 규제든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물어본다고. 초과수의 크기, 그 다음에 초과수의 계산 문제. 초과수의 계산 문제는 최근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6회 때, 18회 때 나오고 안 나와요, 요즘은. 그러니까 한 5, 6년 동안 안 나왔잖아요. 13, 14년 동안. 그러니까 필요 없어, 이거. 문제. 초과수의 계산 문제는 7, 8월 달에 문제집 할 때 나올 거야. 그때 한 번만 언급하면 돼. 그러면 초과수의 크기. 어느 경우에 초과수가 클 것인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결정돼요.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량이 많이 증가하는 거야.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량이 많이 감소하는 거라고.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량이 이렇게 감소하면 초과수요가 이렇게 커져버린 거라고. 그러면 초과수요는 수요와 공급이 뭐할수록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가 커진다. 탄력적으로. 다음 기간으로 보면 장기에서 초과수요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기간은 장기에서 초과수요가 크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단기는 공급은 변하지 않아요. 수요만 변하는 거야. 자, 단기. 단기의 뜻은 어떠한 경우도 단기는 공급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공급 변화가 없다. 이게 단기라고. 그러면 단기는 임대료 규제한다 하더라도 단기에서는 공급 변화가 공급이 감소한다, 감소하지 않는다. 감소하지 않아요. 수요만 증가하지. 그럼 이 그림에서 이제 우리 개수를 볼까요? 이 그림에서 자, 단기다, 단기. 그 단기면 초과수요는 몇 개일까요? 단기면. 이거 보고. 단기면 초과수요는요, 20개야. 단기는 공급은 그대로 있으니까. 초과수 20개라고. 그럼 장기가 되면 공급이 80개로 감소해. 그럼 장기가 되면 초과수요는 몇 개입니까? 40개. 40개. 그래서 장기는 초과수요가 40개라면 단기는 20개밖에 안 되는 거야.
단기는 공급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가 돼야만 공급이 감소해서 초과수가 커지는 거죠. 초과수의 발생, 초과수에는 수요와 공급이 많을수록 탄력적일수록 기간은 단기에서 장기에서, 장기에서 초과수가 커진다. 이렇게. 자, 여기 있습니다. 초과수요. 계산 문제는 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자, 효과. 그러면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장기적 효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 장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 여기 네 가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있는데 외울 필요가 없다겠죠? 좋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좋은 게 없다. 자, 지난주에 배운 것 중에서 좋은 게 없다. 이거 지난주에 배운 것에서 좋은 게 없다. 다 기억하지 말고 좋은 게 없다라고 해라. 그게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날까요? 뭐가 그거?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서 제가 이거 외우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없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세금이 부과됐을 때, 조세가 부과됐을 때 경제적 효과. 그래서 지난주에 박스 쳐서 세금 부과됐을 때 경제적 효과. 좋은 게 없다고 했잖아요. 1번 첫 번째 1번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수요자가 가격 상승하면 세금 부담한다. 그다음에 5번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그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여기 임대료 규제에서 장기적으로 효과는 좋은 게 없다 그러면 된다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5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30만 원 받아야 되니까 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없죠.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투자가 깊이 되고 그다음에 기존 임대인들은 타용도 전환해서 공급이 감소하죠. 단기는 공급 감소는 많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죠. 단기적으로 공급 감소하죠. 그럼 주택난이 심화되는 거지. 자, 이 그림에 하면 주택이 지금 몇 개가 부족해요? 40개가 부족하지. 수요는 120개인데 공급은 80개니까. 이게 주택난이 심하다. 그럼 주택이 80개로, 임대주택이 80개로 감소했으니까 임차인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부담스럽다. 그걸 임차인의 주거이동을 제한시킨다. 30만 원 받아야 되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임대인들은 수선 유지를 안 해준다.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 자, 이 부분이 약간 생각이 필요가 있죠. 이 부분이. 암시장 형성, 이중 가격 또는 이중 임대료, 음성적 지출 증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킨다. 이 부분. 자,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이 몇 개가 공급됐습니까? 이 그림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 규제했어요. 임대료 규제. 30만 원 규제했습니다. 그럼 임대주택 공급 몇 개? 80개. 그럼 80개밖에 공급되지 않았으니까 원래 100개보다 더 줄어든 거야. 그럼 100개면 100개가 공급된다면 임대료는 시장에 적정한 임대료는 50만 원이야. 그러니까 80개밖에 안 됐으니까 시장에서는 임대주택 구하기가 곤란해진 거야. 그래서 정부는 30만 원 받으라고 하지만 임대인들은 30만 원 받지 않을 거라고. 그럼 임차인들은 30만 원 내고 임대주택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80개밖에 공급 안 되면 수요곡선하고 만나는 점, 이 점이 임차인이 지불해야 될 임대료가 된다고. 그래서 임대료가 원래 규제 전 50만 원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실제 임대료는 50만 원보다 높아져서 7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그림에서 임대료는 지금 2개 나올지 3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건 없어져 버린 거야. 30만 원 규제하는 순간 공급량이 100개가 아니라 80개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럼 시장의 실제 임대료는 70만 원이고 정부가 말하는 임대료는 얼마고? 30만 원이고 임대료가 두 가지 생긴 거죠. 이걸 이중 가격, 이중 임대료 그래요. 그럼 이중 가격, 이중 임대료인데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는 70만 원으로 형성되겠습니까? 30만 원 형성될까? 70만 원. 그걸 암시장이라고 해요. 암시장. 그래서 음성적 지출 증가 이 말은 규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들은 100개가 공급됐을 것이고 그러면 50만 원만 내면 됐어. 임대료를. 근데 규제하는 순간 70만 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주택 부담 비용이 증가했다. 주거비 부담이 증가했다. 뒷돈을 줘야 된다.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50만 원 갖고도 구할 수 없고 70만 원 갖고도 임대인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음성적 지출 증가시킵니다. 좋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끝난 거죠.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균형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을 규제했다. 그러면 여기 균형임대료 50만 원인데 규제임대료를 70만 원 했다. 그럼 70만 원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라겠잖아요. 그럼 70만 원 규제했다. 70만 원 받은 소리가 아니라 70만 원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면 얼마에 형성된다? 그냥 50만 원이야. 50만 원?
지금 50만 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70으로 규제했습니다. 70만 원 받으세요가 아니라 70만 원 넘어가지 말아라. 그럼 얼마 형성될까? 50만 원. 결국은 균형임들보다 높은 수준을 규제했으면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까도 말했지만 반대로 낸다고. 균형임들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한다면 그러면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 그러나 균형임들보다 높은 수준을 규제한다면 질적 수준이 높인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X. 균형임들보다 낮은 수준을 규제한다면 임차인의 주거이동을 제한시킨다. 높은 수준을 규제한다면 주거이동을 촉진시킨다. OX, X. 높은 수준을 규제했습니다.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자, 이게 임대료 규제 정책입니다. 할 게 별거 없네. 여기에 그대로 뭘 입힐 수 있냐면, 그러면 분양가 규제를 여기다 그대로 입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는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를 규제한다.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좀 이따 다시 볼 건데, 임대료 규제하고 뭐하고 똑같은 논리다. 분양가 규제하고 똑같은 논리다. 자, 이게 이제 임대료 규제.